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충전이 덜 됐을까요? 하루 만에 조금 에너지를 잃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동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장중 출렁임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일본만 빨간불 들어와 있고 중화권 증시도 같이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간반 미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한 가운데 뭔가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빠르게 좀 파악 변화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교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외장 보고 와야겠죠.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더니 다시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장중 변화 흐름 체크해보죠. 김은별 캐스터. 네, 현재 양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두 시장의 이 낙폭 깊이 차이는 좀 있는 편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보시면 0.4%가량 하락 중이고요. 3,1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고요. 1% 안쪽에 낙폭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오장 들어서도 0.5%대 정도의 이런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3,160선 바로 아래쪽을 지나갑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7거래일째 조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6,234억 원 팔자세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410억 원 매도 중입니다. 양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은 다시금 매수 쪽으로 컴백한 모습이고요. 8,549억 원 사자세입니다. 업종별로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철강금속 섹터가 4.8%대로 조금 가파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의 플레이가 좀 괜찮게 나와줬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크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운송 장비 섹터에서 보시면 자동차 주들도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의 낙폭도 상당히 깊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증권업종도 2% 넘게 하락 중이고요.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섹터도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온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운주들 가운데 HMM이 상승하게 되면서 운수창고 섹터가 1%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의료정비 섹터도 0.8%가량 오릅니다. 세 번째로도 보시면 비금속 광물 섹터도 오늘 시멘트주들의 랠리와 더불어서 0.8%대 강세고요. 섬유유복 섹터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견고하게 대형주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7%가량 오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일단은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대비 약간의 탄탄한 시세를 보여주고요. 삼성전자 보합권 지나가고요. SK하이닉스는 2%가량 오르며 12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랑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함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LG화학 보시면 2% 오르면서 90만 원 선 복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 보시면 현재 빨간불이 그래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또 언택트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보시면 강보합권이고요. 카카오는 약간의 상승 탄력을 잃게 되면서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체크해보시면 셀트리온 오늘 시장만큼 밀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 쪽으로 해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 판매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시세를 보여줍니다. 현재 현대차도 3%대까지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된 상황이고요. 기아도 3% 밀리면서 8만 500원 선, 8만 원 선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보시면 오늘 강하게 차익 매물 나타나고 있고요. 5% 넘게 밀리면서 36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SK이노베이션 또 이슈가 있었죠. 포드와 이 배터리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0.7%가량 밀리고요. 27만 6천 원 지나갑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멘트 재고량이 업계의 적정 재고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시멘트 운송 수단도 부족한 상태고요. 현장 운영이 좀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영향들을 모두 받습니다. 시멘트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미 올린 업체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종목별로 전반적으로 시멘트주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4%대 강세고요. 삼표시멘트도 3%가량 오르며 5,580원 지나갑니다. 그 외 시멘트 양회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보합권 시세 다시금 플러스 전환합니다. 9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내내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는 970선 돌파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가파르게 또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다가 현재 구간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오가는 중입니다. 970선 횡보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이 106억 원 팔자세고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52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 중이고요. 292억 원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흐름이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자리 잡는 모습이고요. 시제는 4.8% 밀리며 7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약한 반면에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3% 오르면서 174,500원 지나가고요. SK머티리얼즈도 3%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배터리 시장 내에서 한국 점유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소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일단 알테오젠 쪽에서 4%대 조금 큰 낙폭이 관찰되면서 7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구간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업종들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솔브레인이나 리노공업 같은 이런 이쪽으로 해서는 또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장비주들 위주로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시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 게이츠는 유일하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도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BHI가 25% 오르면서 5,000원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가운데서는 한전기술이 9% 오르면서 56,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8%대 강세입니다. 오르비텍이나 한전 KPS, 에너토크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들의 랠리도 한 번 더 펼쳐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테마주들 오늘장 급등합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행보가 좀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일부 테마주들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관련이 없다는 부인 공시까지도 나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대 시세가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덕 오늘장 상한가 진입했고요. 동일기현도 28%대 강세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역시나 24% 오르면서 4,405원 지나가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한국경제TV도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런 방향성 없는 움직임은 큰 틀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씨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런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강의 주제 보시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FOMC 회의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록이 이제 우리 쉬는 동안에 나왔는데요. 이야기가 사실 없던 이야기인가 또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당장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라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좀 풀어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해석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FOMC 의사록 내용에서 김혜진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 가장 좀 눈길을 끌던가요?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됐다라는 내용이겠죠. 네,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도대체 그 회의에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이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라는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 그 회의 내용 중에 이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테이퍼링에 대한 지난 4월 29일까지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음.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살짝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질문이었죠. 기자들의 질문. 이렇게 물가가 파월 멘트로만 나왔던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록에서 첫 언급이 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우리 아직 테이퍼링 안 할 거다라고 했지만, 네. 뭐 이런 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회의 내용 중에는 몇몇 의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앞에 단서가 있었으면 네. 회의 중에 있었지만 안 하기로 했구나, 결론을 내렸구나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네. 마치 뭐 시장에서는 회의 내용에도 테이퍼링 언급되지 않았었을 거야. 모두가 다 비둘기파적으로 아. 결론을 내렸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다가 네. 그러니까 네. 했다가 회의록을 자세히 열어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테이퍼링 얘기했었네. 뉘앙스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물가 CPI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예민하게 또 체크를 했던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첫 언급이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뭐 주요 인사들의 원래 뭐 연설이라든지 발언에 대해서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곱씹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록에서도 뭐 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인원들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넘버 오브다.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었으면 커플 오브였을 텐데 네. 넘버 오브라는 건 뭐 3명의 이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 3명 이상, 그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근데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사실은 네. 뭐 해야 되겠다라고 또 그 몇몇의 의원들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럼 조건이 구체적으로, 꽤, 네. 네, 조건이 꽤 달렸다. 문구가 되게 있거든요. 네. 정확한 문구는 이게 뭐 영어니까 뭐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에 따르겠지만 네. 뭐 만약에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뭐 할 수 있다. if 네. 그렇지 않겠느냐. 예상 뭐 이런 거 이게 문구가 뭔가 또 뭐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약간 밑밥 간다 하잖아요. 밑밥 가는. 그러니까 지금 할 거 아닌데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밑밥을 좀 깔아 놓는 거죠. 혹시 모르는 그것을 대비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죠. 경제 활동이 너무 왕성하게 또 회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조금의 이제 수를 깔아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진전도 네. 그냥 진전이 아니라 빠른 진전. 뭐 이런 식으로 단서가 되게 많잖아요.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를 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연준의 주관적인 평가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계속 빠른 걸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계속 어느 게 말은 빠른 하고 있어요. 뭐 2%의 2%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의 수치가 있다. 완전 고용을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속도는 정말 주관적인 거고야 그렇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테이퍼링이라고 지금 뭐 시장에서 단정 짓긴 사실 이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워낙에 지금 시장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뭐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미 예상은 다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찬찬히 보니까 뭐 number of 얘기는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시장이 조금은 지금 뭐 그런 빌미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국채금리도 반짝 얼마나 잠깐 올랐어요? 그래봤자 0.05%니까 1.7은 0.6대, 안 1.6대예요. 넘었죠. 네, 안 넘었어요. 네. 네. 최고가 1.69를 찍고 또 다시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금리가 살짝 상승을 했었고 시장도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금세 시장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은 많이 만회를 한 상태고요. 네. 근데 이런 소수의 의견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네. FOMC 의사록에 뭐 우리가 또 기대되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많은 연준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네. 또 그리고 문제는 넘버 오브 그러니까 소수의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랐던 그 인원들 중에는 파월 의장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의장의 수장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문제도 중요하고 또 많은 참가자들은 또 상당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이런 말은 또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훨씬 앞서서, 그러니까 그 나아갈 진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네. 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무대뽀로 하지는 않을게.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을 거다. 미리 좀 예고를 해줄게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서로 좀 의견을 많이 봤다. 뭔가 비둘기파적인 의원들도 많이 있고 현재 연준의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좀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도 지금 이 4월달에 있었던 FOMC니까 네. 이 FOMC 회의가 지금 물가 지표도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고용 지표도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지표 잘 나오고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래 뭐 4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 상당히 이거에 대한 뭐 장 초반 2시 정도에 공개가 됐는데 의사록이 이후에는 그래도 뭐 심도 있게 해석을 하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해 주면서 네. 시장은 마감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던 그 당시에 또 우리 시장을 보면 4월 30일 날에는 0.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4월 FOMC 기자회견의 관전 포인트가 뭐였냐, 뭐 인플레이션, 고용시장의 불균형,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 정도로 압축이 됐었는데요. 지금 딱 의사록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만장일치로 테이퍼링이 없다가 아니라 조금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나왔다라는 점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셨어요? 문선희 전문가님.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보면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어떤 영향이 가장 눈길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나스닥은 막 더 들어 올려줬거든요. 낙폭을 크게 만회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실 다우가 오히려 좀 더 떨어졌잖아요. 민감주들이 그죠? 약했더라고요. 경기 반감에. 민감주가 오히려 더 네네.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도 생각보다 안 튀었고 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언론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물론 뭐 오늘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죠. 예. 오늘 저녁에는. 예. 근데 어쨌든 의사록 발표 이후에 직후의 시장의 모습을 반응은 보면. 그냥 테이퍼링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금리 튀어 오르고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성장주가 약하고 그렇죠. 이게 맞는데 이 공식이 공식이죠.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네네. 거고 제가 이거 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하여튼 제가 이야기할 때 예. 별다를 게 없을 거다라고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저 말씀하십시오. 시장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었다. 근데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요 연준 이사들이 최근에 다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생각보다 뭐 빠르면. 경기가 빠르면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건 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뭐 연준 지금 의사록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이 의사록은 미국의 고용 지표도 물가 지표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또 나오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지금은 진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 추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팽팽하게 맞서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님은 어느 쪽 같은데요? 저는 일시적으로 봐요. 아. 왜냐하면 저는 연준의 생각을 거스를 필요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네. 연준과 반대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틀렸다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연준이 틀렸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이 틀렸을 때의 시장 충격은 네.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우리는 그 대가를 굉장히 많이 치러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연준이 틀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 물가만큼은 연준이 조금 늦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연준은 만약에 물가가 시장 예상하는 것처럼 빨리 튀어오르면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이거잖아요. 야 빨리 튀어오르기 전에 연준이 뭔가 빨리빨리 정책을 좀 대응해야지 미리 안 오르지 않겠냐라는 건데 연준은 그러니까 느리고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느리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인을 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해도 물론 그럴 때는 시장이 엄청난 큰 충격은 주겠죠. 긴축의 긴축을 어떤 아주 정도가, 빠르게 네.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만약 연준이 내가 생각한 거와는 좀 다르네. 근데 그 인내심은 꽤 길 가능성이 있다. 네. 시장 예상하는 것처럼 뭐 한 3% 만약에 뭐 근원 소비자 물가가 PC 예. 근원 소비자 물가가 한 2.5, 2.6, 7 가도 안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한 3까지 갔다 하면 그때까지 계속 인내를 가지다가 한 방에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거는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이겠죠. 네. 하지만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내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연준의 인내심을 네. 뭐 이렇게 자극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수준은 거고. 아니다. 그리고 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왜 일시적이라 하냐면 예. 이번에 물가를 끌어올린 게 일시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추세적인 같은 거.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유가. 유가는 너무 기저유가가 명확하잖아요. 아니 그 뭐 4월달 작년 4월달 많이 뭐, 하락했죠. 뭐 당연히 많이 하락했죠. 선물 5월에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됐잖아요. 4월달 선물 기준. 아, 그게 4월이었던 예, 선물 건가요? 기준, 선물 기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네. 그냥 현물 기준으로 10불 대잖아요. 네. 근데 딱 넘어가면 5월달만 딱 넘어가도 기본적으로 이게 40불 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저유가는 확실하게 지난달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엄청났습니다. 네. 0.9나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면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10%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놀랬지만 근데 그 내용을 다 끄집어 보면 이게 연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 들죠. 왜? 기본적으로 기저효과가 왜? 적으니까 다음에. 다 오프닝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었던 네. 항공 수요가 늘어난 거. 네. 작년까지는 항공 수요가 없었잖아요. 늘어난 거. 그다음에 작년에는 메이저리그를 못 봤어요. 메이저리그 다 이거 문이 닫아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다 열었잖아요. 네, 다시 네. 또 열린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뭐죠? 그다음에 그 중고차 관련 쪽 예. 신차가 안 만들어지니까 중고차 많이 산 거.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복적 소비라는 건데 이 보복을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보복할 수도 없지 않겠어요? 뭐 3대를 멸해라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복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TV 뭐 침대를 보복적 소비를 살 수 있죠. 예. 그런다고 해가지고 TV를 한 대 샀는데 굳이 뭐 두 여러 대를 대 사고 침대를 막 굳이. 4개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미 어차피 살 거를 샀는 거야. 어차피 살 거를 샀다라는 건 그러면 그 이후의 수요는 오히려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이잖아요. 네. 공급의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면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이 감안하면 점점 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요소는 예. 해소가 된다. 네. 그러면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연준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시장에서도 뭐 딱 절반의 사람들이 네.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죠. 아, 여차하면 급락했다가 빅스 지수를 보셔도 완전 변동성이 급등해서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급등해서 와 이거 꺾이겠나 싶은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다 급락하고. 내려버리고 또 그 다음 또 급등하고 네.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팽팽하게 이 논란은 언제쯤 줄어들까요? 2분기에 CPI와 뭐 PCE 포함해서 물가와 고용 지표를 2분기까지는 다 확인하고 안정을 되찾을까요? 아니면 그때 되면 오히려 더 테이퍼링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출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7월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이면 명확해진다. 아. 7월이면. 그러니까 왜냐면 7월이면 6월 지표니까. 네. 그러면 4, 5 기저효과 오케이. 네. 근데 6월 달부터 기저효과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재개도 어느 정도 됐고, 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올라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 상대적으로 기저효과는 약하다. 그럼 기저효과가 약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월 대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MOM 네, 네. 기준으로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7월 달 정도 되면 그건 거의 다 이제 소진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때도 아까도 했잖아요. 보복적 소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네네. 그럼 그 시점에도 사실 YOY든 MOM이든 이때 기준에서 그만큼 튈 수 있을까라는 거죠.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전까지는 연준도 어쨌든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시장도 그렇게 되면 좀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날의 변동성 커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무너진다거나 추세적인 급등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음 주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은 좀 완만하게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벌써 시장에 노출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시장이 우리가 한번 3월달도 넘었죠. 3월 달로 따진다. 3월 그쵸. 말부터 이 이제 금리 관련 부분이 튀었으니까 네. 거의 한 2달 정도가 되어 보이잖아요. 악재든 호재든 시장에 노출되는 게 2달 정도의 재료가 됐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또 적응한다라는 거죠. 악재든 호재든 간에. 그러면 물가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적응을 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6월 FMC에서 특별하게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보려면 7월달 지표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잭슨홀 미팅 쪽이 조금 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더 명확하게 나올 거다. 그게 시기가 언제죠? 8월 말일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 그 전까지는 네. 대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네. 좀 찾아갈 수도 있다. 6월 달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노이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물가 관련 부분 또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추세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두 달 거 보고 추세적인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는 못 할 거거든요. 예. 최소한 한 분기는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가 좀 사라지는 시점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종합해 보면 네. 7월 달까지 특별하게 이슈는 있을 거 없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그때 좀 완만한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포인트이지만 네. 추세적인 하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오히려 조정 주면 뭐 매수가 맞다라고 계속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 네. 8월 잭슨홀 미팅 전은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힌트를 안 주더라도 네. 9월 FMC 회의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0월 FMC 회의 그때는 기자회견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점도표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9월 달 언급하고 12월 달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미루면 9월 달에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도 많이 상향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결정한다는 거죠. 아. 결정을 하고 12월 달에 좀 이르게 시작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점진적으로 다만 근데 금리 인상은 그래도 내년 한 3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당장 가질 필요는 없다. 최소한 가지더라도 3분기 정도 돼서 우리가 한번 신경 써볼 말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2013년인가요? 테이퍼링 텐트럼이 나왔을 때 근데 테이퍼링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무너진 건 없었어요. 거기에 따른 유동성 흡수에 따른 분명히 충격은 왔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있었어요? 왔죠. 어쩔 예. 수 없어요. 그 분명히 왔는데 예. 중요한 건 그 이후로는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우리는 2016년, 2017년은 오히려 상승을 했잖아요. 실적 장세로.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흡수되는 상황에서 한번 충격이 오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을 반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난 좀 꺾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시간을 지나고 또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추세적인 부분을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유동성이 흡수되는 건 단기적인 충격이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놀란 가슴을 좀 쓸어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언급이 의사록에서 나왔다고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연준이 어떤 호흡으로 지금 유동성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시기와 어떤 속도를 좀 주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힌트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을 뒤흔들 만한 추세를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의 반등이 또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여러 가지로 남죠. 간밤에 불안했던 시그널들이 많았었는데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서 연결고리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간밤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가격으로도 한 10%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도 한 5%가량 상승하면서 5천만 원 지켜주고는 있는데 간밤에는 5천만 원이 깨졌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 이러다 계속 흘러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로 인해 원자재 시장이 흔들렸다. 이런 해석들이 오늘 리포트를 통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영향력 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코인 시장 왜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요인과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뭔가 급락의 원인, 네. 급등의 원인 할 땐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많은 원인들이 붙잖아요. 네네. 다 한꺼번에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정말 어떤 게 있을까, 혹시나 지나치는 건 놓친 건 없을까, 없을까? 놓친 네. 건 없을까 하고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친 것도 맞습니다. 코인 시장에. 네. 일단은 어제 미국장의 장 초반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급락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이 위험 자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도라든지 그 부분이 흔들렸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 역시도 이제 흔들리면서 장 초반에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이제 회의록도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어제 시장의 급락의 원인은 좀 코인 시장이 좀 급락의 급락이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날 밤에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 및 뭐 투기 위험 공고를 좀 세게 정부 했습니다. 차원에서요? 그렇죠. 중국 아. 정부 차원에서. 원래 중국은 가상화폐가 안 되는 국가예요.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다 전면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예. 뭐 채굴을 하는 곳에 전기도 지금 끊고 있고 지금 뭐든지 안 된다, 국가적인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시장이 워낙에 뜨겁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네. 거기에 대한 공격이나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독자적인 자본시장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통제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코인을 거래하는 그 자금들이 엄청 나거든요. 아.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나고 예.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걸 달러로 바꿔서 이제 달러로 코인 거래를 하게 될 거니까 자본 외화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나중에 뭐 디지털 화폐의 네. 발행에 대한 뭐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전면적으로 좀 선을 이번에 긋겠다라고 해서 꽤 말을 또 세게 하기는 했어요.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돼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강한 그리고 어조네요. 네, 강하게 했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일종의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위챗의 공고로 아예 그냥 계속 띄워놨거든요, 하루 종일.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나라 상당 안 되죠. 카카오톡으로 이제 정부가 메시지를 네.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의견을 계속 내놨으니까 네. 꽤 세게 얘기를 하는 의지를 거는 맞다. 강하게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하고 지금 뭐 3년, 4년째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지만 네. 그래도 코인 시장에서 꽤 큰 자금을 담당했던 축은 맞기 때문에 국가가 네. 맞기 때문에 암암리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 코인은 정말 뭐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공부를 할 것도 없고 뭐 분석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과 신뢰로 가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말 그대로 가상화폐잖아요. 가상이 네. 붙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또 이 화폐에 대한 정부도 없고 무정부주의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심리적인 센치가 무너져 버리면 네. 센티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네. 이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중국 정부가 또 개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네네. 또 급락의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네. 이거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계속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를 뭐 하루하루 뭐 팔로우업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한 말들을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계속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돌연 지난주에는 그 가상화폐로 원래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네. 했었다가 중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또 뭐 트위터에서의 그 댓글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사용자가 뭐 아마 테슬라는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 다 팔았을 것이다. 다음 분기에 공개가 될 건데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후회를 할 것이다. 네네. 그 댓글을 달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다 안 팔았다. 아니요. 거기서는 네. 맞아 이랬어요. 인디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처음에 네. 정말이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댓글에는 맞아 네. 정말이야 이렇게.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하락을 했었어요. 장난친 것 같아요, 그냥. 음. 비아냥거리려고 조롱하려고 장난쳤는데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근데 아이고, 아직 신이. 자산을 갖고 있다고는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또 날 발언을 바로, 했죠. 바로, 네. 생각해보니까 장난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그러니까. 얘기가 보이니까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하나도 안 팔았다고 네, 비트코인 자산 하나도 안 팔았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또 이번 주에 오면서는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지금 연일 지금 뭐랄까요 좋은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톤을 우리 또 비트코인 안 바꿔서. 팔았어라고 하면서 또 다이아몬드 핸드라는 표현을 아, 썼거든요. 예. 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예. 존버 오. 다이아몬드 핸드.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들고 있어
떨어져도 무조건 존버야라고 하는 거 다이아몬드 핸드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게임스탑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네. 레딧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최근에 급락을 했어도 난 안 판다. 네. 라는 표현을 다이아몬드 핸드로 하고 반대로 빨리빨리 파는 거는 이제 페이퍼 핸드라고 하는데 종이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핸드를 표현하면서 나 비트코인 안 팔았어 라고 네. 하긴 했지만 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코인 시장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있었고 네. 뭐 최근에 뭐 아이비들이 비트코인 앞으로 지금 깨질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뭐 기술적인 저항선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네. 계속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면서 예. 뭐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조금 증가를 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예.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금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의 영향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급락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정말 찾자면 많았어요. 다들 이제 안 좋은 이야기 일색입니다. 물론 머스크 쪽에서는 갖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어와 이젠 살 수 없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촉발됐고 중국에 더불어 이제 규제까지 더해지게 되면 급락을 조금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이 심리에 좀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꺾일까요? 사실 문선희 전문가님은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전에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글쎄요, 미국의 규제를 잘 보세요. 네. 옐런 의장, 옐런 재무부 장관. 장관이죠. 네, 옐런 장관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에 힘을 실으면 그때 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아닌데 중국에서 지금 규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17년에 중국이 딱 이렇게 했어요. 전기 다 끊고 이렇게 위성으로 아. 그때 이제 열 추적으로 쫙 봤어요. 열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비트코인 공장이다. 아, 채굴 현장을 채굴 그렇게 현장에, 예, 그렇게 확인했나요? 잡았어요. 예, 이렇게 오. 위성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열 감지로. 그렇게 무섭네요. 해서 네. 거기를 끊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급락이 왔어요. 예. 그리고 고점 2018년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도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코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이제 최고점을 썼던 시점은 못 올 것 같다. 지금 뭐 캐시우드는 50만 불, 5억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간밤에 코인베이스 더 네, 샀다는데요. 더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돈 남은 은행이. 근데 어쨌든 예, 그 뭐 5억까지 간다고 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던 그 고점을 넘기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그러면 속절없이 그러면 급락이 나올까? 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은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열어두는 건 맞다. 네. 하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더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만약에 뭐 도지라든지 네. 이런 쪽의 메인 코인들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코인을 들어가는 수요가 예. 자금이 예전처럼 작지가 않아요.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네, 네. 빠져나오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예. 추세가 꺾일 때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거, 나 코인 해봐야지 했는데 코인은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급락했는데 기다리면 되는구나. 급등도 나오고 기다리면 되는 거. 그럼 떨어지면 사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인식이 이제 많아져 있어. 그런 그렇다면 심리가 하방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가 매수를 만드는 거죠. 아. 시장이 작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2017, 2018만 하더라도 저 하는 사람 이상한 거고 저거는 뭐 이 투기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폭락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의 시총, 그러니까 시가총액, 코인 시장의 시총과 지금 시총은 다르잖아요. 거의 한 네. 7배 이상 차이가 네, 나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언젠가 지금 코인은 그러면 그때 올라갈 거야. 올라갈 때 내가 못 사는 사람. 저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이거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4만 원 가면 들어올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아. 그런 거잖아요. 물론 시장의 지휘력이 달라졌다. 그렇죠. 네. 코인도 그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굉장히 많이 꺾이면 저가 매수세 아직은 있다. 한 번 정도는 더 예.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네. 그게 네. 다시 그 위를 올릴 수 있을까? 네. 왜? 쉽지 않다. 그때 썼던 그 고점에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98층 예. 입주층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98층에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80층에 계신 분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다 말아 올려서 다시 신고가를 치기에는 힘이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신규 매수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이미 코인의 변동성을 보고 나서는 네. 역시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 하지만 이제 급락하면 올라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고점을 더 넘길 만한 자금은 아닐 것 같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나온다. 추세적 여기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확실히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결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빠진다. 왜냐 시장에 지금 돈이 넘쳐나서 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코인이 좀 필요해요. 절로 돈을 좀 들어가야지 다른 데 인플레를.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예 추세적인 하락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 코인을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2018년 그냥 완전 꼬꾸라져서 3년 동안 그냥 안 가는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한 네. 번 정도 더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인 자체의 전망 들어봤으면 그에 따른 또 부수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볼게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리스크, 어떤 위험 자산을 대변하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불어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원자재가 흔들렸다고 했거든요. 이쪽도 궁금하고 반대로 금 가격이 이제 또 대안 투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쪽으로의 영향력은 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코인 자체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급락이 나오고 특히 가장 그러니까 이 버블이 가장 심한 자산이라 생각하니까 네. 거기서 급락이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주식 시장도 고평가됐고 버블이라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금이 이탈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단기적으로 센티가 위험 자산 쪽에서는 조금 빠져나갈 수는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랑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코인 자금과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은 아예 다릅니다. 투자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물론 뭐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메인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예. 뭐 앞서 뭐 김혜진 연구관도 이야기했지만 네.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뭔가 장기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세 거의 대부분 스페큘레이터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주식 시장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 단기적으로 센티는 무너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펀더멘탈이 뭐 박살난다? 그건 아니다. 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코인과 뭔가 연결고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당연히 관련 기업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연동이 되지만 네.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테슬라나 아니면 코인 산 기업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죠. 창투사주들은 흔들릴 그렇죠. 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두나무도 IPO가 아주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쪽인 되지만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정을 주면 이것 때문에 조정 주면 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나 네. 뉴욕 증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예.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매력도는 없습니다. 왜? 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것보다는 금은 사이클상 결국에는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이 금이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은 좀 어렵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은이 낫다. $2,000 못 가나요, 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금보다는 은이 낫다고 봅니다. 금보다는 은이 좋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코인이 흔들리더라도 시장 단기적으로 흔들렸지만 또 디커플링을 예상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근간이 되는 건 역시 실적이 이 고밸류의 부담을 덜어줄 거다. 시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 점검해 보시면서 두 번째 강의 주제도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2시에 함께 하겠습니다.